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 다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상 속에 있는 스마트시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기획자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되게 난감한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었습니다. 어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일들 때문에 사실 연습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농담 삼아가지고 오늘은 애드립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애드립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나 그런 부분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마트 시티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와 우려 두 가지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삶의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풍족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 딴짓하는 거 아니야?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우려들이 기대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바뀔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시티 얘기를 하기 전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통 언론이나 뉴스나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은 스마트 시티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얘기가. 하지만 오늘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티는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알기 위해서 저는 먼저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차 산업혁명,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혁명이죠. 저는 컨베이어 벨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 도구가 있어요. 공구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제품들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였죠. 물건을 위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차 산업혁명은 컨베이어 벨트가 나타나면서 물건이 나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편해지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저처럼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3차 산업혁명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3차 산업혁명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자동화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 밀라노 가고 싶어요. 그럼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밀라노 갔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는 인터넷만 뒤져도 밀라노 갔다 온 것처럼 SNS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더 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한쪽에는 19세기 발명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20세기 발명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발명품 중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설마 컴퓨터하고 인터넷만 있으면 하루 종일 양치를 나누면서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장님 계신데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니겠죠. 사실 기술의 진보는 굉장히 더디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삶에 필요한 기술들은 실제로 19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죠. 기술의 혁신 속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술의 혁신 속도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이때 피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계속 하향세를 걷고 있습니다. 자,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가장 글로벌을 리더했던 그런 기업 혹시 아시는 분? 20세기요. 누군가 아신대요.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누가 만들었죠? 네. 너무 여기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에디슨이 만들었습니다. 에디슨 G를 만들었는데요. G에서 에디슨이 처음에 내놓았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미지네이션 앳 워크였습니다. 일하면서 상상하라. 지금같이 주 52시간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새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 일하실 때 상사분들께서 너 발명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안 하죠. 그럼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를 얘기할까요? 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가장 잘 알고 있는 혁신가 누구일까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 아이폰이죠? 아이폰 발명했나요? 뭔가를 모아놨습니다. MP3, 인터넷, 컴퓨터, 사진기, 계산기 여러 가지 잡다한 걸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놨더니 잡스는 21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기업가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디슨이 만든 시 Imagination at Work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스가 만든 애플 슬로건은 Think Different였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얘기죠.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잡스는 아이폰을 만들었고 이 아이폰은 여러 가지 기기들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고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아이폰에 대한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하면서 생태계 자체를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기술은 진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혁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에요. 클라우드 슈밥 회장은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이었고 이분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AI 기술의 핵심 동인으로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정가점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될 것이다. 연결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폰이 모든 기기들을 연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로 확장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좀 힘들긴 한데 4차 산업혁명 도시 내 구성 요소들을 더 촘촘하게 연결하며 사람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뭔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는 혁신의 기본적인 개념과 동일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제 스마트 시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국토부 쪽이나 LS 쪽이나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준비했던 내용 비슷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스마트 시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서 이게 전체는 아니에요. 이게 전체는 아닌데 보시면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특이한 부분. 유럽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좀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유럽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파리, 이탈리아, 그쪽에 보면은 옛날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도 예전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의 근본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들보다는 예전에 있던 도시들, 도시 문제들이 더 많겠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를 좀 보시죠. 인도나 중국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붓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에서는 신도시 개념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실증 도시 형태로 해가지고 세종, 부산, 대구, 시흥,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 우리나라 각국에서 스마트 시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스마트 시티를 왜 진행하는 걸까요? 아까 사실은 전문가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구는 계속해서 도시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원은 항상 모자라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스마트 신도시 계획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UCT를 얻어가지고 지금 스마트 시티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스마트 시티의 국가 추진 전략을 보게 되면은
7가지 아젠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아젠다를 조금 더 함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실증을 통한 확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 중심의 스마트 시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다 말씀 주셨던 부분이라 굉장히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국가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강조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올해 3월에 그 전주시 쪽으로 MOU 맺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서 느꼈던 점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홍콩, 런던, 베를린, 뉴욕, 싱가포르, LA, 서울, 도쿄, 암스테르담, 시드니, 파리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요.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도시들은 세계 도시 경쟁력 탑10에 상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 중에 이런 경쟁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주 환경, 문화 교육, 복지 수준, 기업 활동, 경제 환경, 시민 참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도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 실제로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도시들 중에 스마트 시티 모두 다 하고 있나요? 몇 군데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다 하고 있지는 않아요. 도시 경쟁력과 스마트 시티가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경쟁력은 훨씬 더 높으나 스마트 시티를 하지 않는 그런 도시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자는 겁니다. 자, 홍콩 뭐가 떠오르시나요? 야시장 떠올라요. 그리고 런던 빅벤이나 금융의 중심지라는 그런 얘기들이 떠오르죠. 그리고 베를린 통일 독일의 중심, 뉴욕 월스트리트 같은 그런 뭔가가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 이미지 때문에 저희 와이프는 저 도시에 가고 싶어요. 저를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렇게 뭔가가 떠오른다는 거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은 스마트 도시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하다는, 그러니까 뭐 ICT 기술이 휘황찬란하게 여기저기서 막 반짝이고 그런 게 아니라 도시가 매력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런 부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도시가 매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시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한옥마을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스마트 시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까 전문가분들이 말씀 주셨던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자,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스마트 시티,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도시 컨텐츠 기반의 차별화된 마스터 플랜을 가자는 거예요. 지금 보통 스마트 시티를 많이 하고 있는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어떻다, 우리 통합 플랫폼이 어떻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전문가분들께서 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특색을 먼저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도 와 있는 분인데요. 저희 지금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하고 저하고 전주에 제일 처음에 내려왔을 때 있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소원입니다. 예, 그 도청인데 근처에 그런 게 많은데 좀 깔끔하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혹시 원하시는 좀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세요? 좀 높은 엘리베이터 좀 그러고요. 그러니까 방도 층고가 좀 높았으면 좋겠고, 뭐 세탁기 냉장고 그런 좀다 준비돼 있어가지고 좀 혹시 뭐 만들어도 되는데 그런데 좀 알려주세요. 그 층고가 뭘까요? 이 높이, 그 방 높이 있잖아요. 높으면 좀 기가가고 좋아가지고요. 좀 건물을 이렇게 높은 데 아니요. 방 안에 좀 넓은 거 있잖아요. 저도 저는 건물 위치가 높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정리를 하려면 좀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천장이 높아야 된다.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방문을 언제쯤 오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한 예상되면
네, 그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의 대화였습니다. 급기야 한국 사람이 아니기까지 했어요. 외국인적이시네요. 자, 제가 사실은 이분뿐만 아니라 저도 내려와가지고 참 재밌는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은 재밌기보다는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처음에 전주시에 내려와가지고 전주시 담당 공무원분과 미팅을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미팅 서부에 담당 공무원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오늘 참 미팅 거시기 하면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 거시기가 도대체 뭔지,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맞장구 쳐주는 다른 공무원이 계셨습니다. 그쵸, 오늘 거시기 하죠니. 근데 4개월이 지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기 계시는 경상도권, 방금 나오셨던 경상도 사투리로 거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거시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도시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성, 말투,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활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그림 보시죠.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있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럼 오른쪽은 어떠신가요? 네, 오른쪽 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왼쪽은 에버랜드입니다. 오른쪽 디즈니랜드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키마우스 때문에. 미키마우스 때문에 아신 거예요. 사실 디즈니랜드보다 에버랜드가 훨씬 좋아요. 중국 애들이나 일본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가 탁 털어놓으면 이러면서 엄청 좋아요. 근데 더 가보고 싶은 데는 디즈니랜드인 거죠. 왜 그럴까요? 가보면은 탈 이렇게 쓰고 이러고 있어요. 미키마우스가. 도널드 덕, 미키마우스 이런 애들 때문에 더 가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이덴티티, 정체성, 철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삶에 대한 이해와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해서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지속 가능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다음은 그 데이터 앱입니다. 사실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겪으면서 만들어낸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니까요.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플랫폼은 여기 조대현 선생님 계시는데 조대현 선생님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어반 OS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스마트시티가 아주 데이터 허브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그런 플랫폼의 기본적인 아키텍처인데요. 센서나 도시 정보에 대한 수집, 그리고 데이터를 융합하고 분석하는 내용들,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보안에 대한 부분까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주시에 어떤 데이터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전주시는 안 줍니다. 왜요? 왜 안 주세요? MOU 보내줬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주시 쪽의 답변은 개인정보 때문에요. 다음에 다시 다른 데이터를 또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전주에서 또 못 주시래요. 왜요? 정보성은 제공되는거예요. 이런 얘기들로 사실은 데이터 공유나 그런 부분들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이잖아요.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플랫폼에 사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맹점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데이터 수요자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부분이 좀 보여요. 사실은 아까 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하게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주는 그런 부분이죠. 내가 아까 데이터 마켓이나 그런 분들 말씀 주셨는데 내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너 써봐.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의 글이거든요. 두 번째, 데이터의 최신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센서 정보, 도시 정보 계속 업데이트 치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이미 데이터를 치는 순간 얘는 과거 데이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최신화할 건지. 두 번째,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가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아버지 다음에 방에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순서에 대한 연관관계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주게 되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려고 전주시 공무원분과 전주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한국도정보공사의 담당자들과 좀 많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나왔던 모델입니다. 민간이나 공공이 만들어내는 스마트 시티 서비스 자체를 플랫폼으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공정보, 개인정보나 혹은 그 정보자원부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유하지 못하는 개인정보들 정부나 지자체가 승인하는 플랫폼에다가 밀어넣자는 거죠. 원래는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1 더하기 1을 하면은 0이 나와요. 데이터를 안 주시니까요. 안 주는 것보다 못 주는 거죠. 예, 저는 1 더하기 1이 2가 나올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민간이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공공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저 가운데 있는 플랫폼에다 몰아넣자는 거예요. 몰아넣고 내가 어떤 식으로 융합을 할지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기다 적용을 하자는 거죠. 저기다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필요했던 정보들을 빼내보자. 이렇게 되면 사실 개인정보를 내가 수집하지 않아도 저 안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실제로 이런 형태로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고민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항상 보면은 누군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축하는 것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 데이터를 공유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자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극대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스마트 시티,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혹은 스마트 시티 실증 사업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전주시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선정이 되셨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워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되게 좋은 서비스들이에요. 되게 좋은 서비스들인데 이 서비스들이 어떤 식으로 발주가 되는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사업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스템 유지 보수까지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아요. 지자체가 만약 예산을 자른다. 서비스 드랍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냐는 거죠. 예전에 사실은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들은 예전에 대형 국책사업들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 대형 국책사업에 민간 기업이 바라보는 비즈니스 모델 뭐였을까요? 시스템 개발 사업이 나오면 개발을 해주고 그리고 유지보수 사업이 나오면 유지보수 선정원 저 할래요 이러면서 선정을 받는 그리고 솔루션 판매를 하는 이런 형태의 전형적인 SI성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SI성 사업은 보통 우리는 일회성 사업이라고 하죠. 이런 일회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한정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만들어가기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까 LX에서도 중간에 영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가 되면서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아까 보셨던 안전한 전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나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지금 사실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한국 라이프케어는 개인 안전 장비를 만들어내서 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언론이나 그런 쪽에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개인 안전 장비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면서 소방관용 공교기들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K5 방정면이라든가 보통 우리가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공부하는 제조회사입니다. 이런 제조회사에서 저는 아까 보셨던 소방안전 서비스 그런 부분들을 왜 고민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서비타이제이션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서비스 모델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서비스 모델이 사실은 아까 보여주셨던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자체 쪽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 부분들
부분들. 화재가 나면은 기존에는 누군가가 119에 전화를 하게 되겠죠. 전화를 하게 되면 신고 접수를 하게 돼요. 신고 접수를 하면은 관제사가 자의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기지국 내에서 얼마나 많은 전화가 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얼마나 다급하게 얘기하는지, 저처럼 빠르게 말을 하고 있는지, 혹은 천천히 다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화재의 규모를 판단해가지고 출동대를 편성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범용 CCTV, 교통용 CCTV, 쓰레기 수거용 CCTV, 이런 CCTV 정보를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합 플랫폼 사업이죠. 저희는 여기다가 딥러닝을 넣어주셨어요. CCTV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 화재를 비출 수 있다면 자동으로 디텍팅을 만들어줘서 그 CCTV 주변에서 이 화재가 난 지역을 비출 수 있는 모든 CCTV를 소방관한테 보여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서 건물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오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용 개인 안전 장비들, 그런 장비들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 소방관이 내가 앞으로 호흡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2분을 할 수 있다, 3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을 같이 지금 띄워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은 소방관들은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내부 안에서, 건물 안에서 뭐 연기, 앞에도 보이지 않아요. 앞에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밖에서 볼 때 막 건물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모르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보자라는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사실은 저희도 개발 중에 있고요. 이 개발 중에 있는 시스템 서비스를 저희가 왜 소개를 해드리느냐,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아까 LX의 동영상 화면과 저희 이 내용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화재가 굉장히 빠르게 진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원래 10분 걸리던 게 5분, 그런 식으로 단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소방관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소방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간 사업자다 보니까,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걸 찾아냈어요. 아까 저희 잠재 고객이 저기 두 분이 계십니다. 저는 건물주가 화재 피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화재 보험료를 내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할증되기 때문에 더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건물주가 화재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화재 보험 회사에서 화재 보험을 줄여줘야 되겠죠. 이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필크 인증이라는 걸 찾게 됐어요. 필크 인증이라는 걸 받게 되면은 화재 보험료가 약 5에서 15% 정도가 다운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아직 완벽한 서비스 모델도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내려와가지고 계속 자충우돌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아직 완벽하지도 않은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모델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민간한테 내가 어떤 데이터 줄게, 너 이거 만들어봐, 이게 아니라 민간 스스로가 비즈니스를 기획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겁니다. 국가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에서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계속되는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어가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몇 명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도 말이 계속 급해지는데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비행기죠. 근데 제가 보던 비행기하고 좀 달라요. 이분이 다리를 뻗고 있어요. 다리를 뻗고 있다 보니까 퍼스트 클래스라는 걸 저는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승무원이 이분한테 뭐를 하고 있나요? 서비스를 하고 있죠. 네. 승무원이 저분한테 뭘 서비스하기 위해서, 뭔가 기내식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저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좀
제가 국토부 관계자분도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좀 그런데 저 승무원한테 땅콩이 중요한지 안 깐 땅콩이 중요한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승무원이 땅콩을 이해해야 되나요? 저 땅콩을 좋아하는지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걸 ICT 기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땅콩을. 승무원은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도시에 ICT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도시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 중심의 스마트 시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뭔가를 좀 급하게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약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보니까 성견지명이 좀 있었네요. 아까 여정 막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여정이었었어요. 딴소리를 한 건 아니었네요. 첫 번째, 정책이나 통합 플랫폼이 먼저가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스마트 시티를 할 건지 도시 컨텐츠 기반의 마스터 플랜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수집이나 구축이 문제가 아니에요. 데이터 수집이나 구축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구축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고 누구한테 공유를 해줄 건지 데이터 공유나 활용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비스 모델이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많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의 서비스, 그 하나의 서비스가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가지고 이 생태계를 탈지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티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ICT 기술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좀 주소 없이 발표를 하기도 했고 사실은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좀 보복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나 오늘부터 스마트 시티 했어 라고 하고 나서 내일 와가지고 야 너 스마트 시티 했다며 야 뭐 했어? 이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전문가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는 3년, 5년 언제가 될지 몰라요. 스마트 시티는 도시가 매력적이게 되고 똑똑해지는 과정인 거죠. 얘가 하나의 솔루션처럼 뭔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건 아닙니다. 긴 시간, 오늘 하루 긴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얼굴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